중국 반도체 투자를 바라볼 때 핵심은 미국의 제재가 만들어낸 역설적 환경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제재는 중국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정면으로 겨냥했지만 그 결과로 외부의 강력한 경쟁자들이 진입할 수 없는 거대한 보내수 시장을 형성시켜 주었습니다. 투자자로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기술의 최첨단이 아닌 국산화 대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수혜를 얻는 기업들입니다. 설령 중국이 반도체 기술 자립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미 막대한 규모의 자본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천문학적 자금은 반도체 공장 건설, 장비 발주, 소재 구매 등의 형태로 끊임없이 산업 생태계에 수혈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기업들은 최종 결과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실현합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성능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됩니다. 결국 중국 반도체 투자는 전통적인 재무제표 기반의 가치 투자보다는 국가의 거시적 방향성에 베팅하는 정책 투자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내재 가치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강도와 지속성, 그리고 자본이 집행되는 속도와 방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자립이라는 최종 목표의 달성 가능성에 집착하기보다 그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거대한 자본 지출과 정책 효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제 중국 반도체 투자 기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정책은 본질적으로 미국 주도의 기술적 봉쇄에 대한 방어적 대응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이니셔티브를 넘어 21세기 지정학적 지형에서 국가 안보와 생존이 걸린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협력에서 전략적 경쟁으로 전환되면서 중국의 기술 발전을 저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수출 통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통제는 화웨이와 같은 기술 대기업을 시작으로 중국 전체에 실존적 위협을 가했으며 반도체 자급자족을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닌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엔비디아 생태계와 같은 미국의 인공지능 인프라 혁신과 정면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자국의 방대한 제조 역량을 활용하여 로봇, AI 기반 전기차, 스마트 팩토리 등 물리적 AI 분야에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육성 전략이 단순히 칩을 만드는 것을 넘어 미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AI와는 다른 물리적 세계와 융합된 거대 기술 생태계를 위한 기초 계층을 구축하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제재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저해하려는 의도였지만 역설적으로 자급자족과 국산화를 향한 중국의 노력을 가속화하는 예상치 못한 촉매제로 작용했습니다. 초기 중국 기업들은 개방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했으나 2019년을 기점으로 강화된 미국의 제재는 EDA 소프트웨어, 첨단 리소그래피 장비, 고성능 칩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는 중국 기술 산업의 생존이냐 도태냐의 기로를 제시했습니다. 더 이상 최고의 외국 기술을 구매할 것인가, 아니면 다소 성능이 떨어지는 국내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의 선택이 아니라 국내 대안을 개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러한 실존적 위협은 정부 기관과 민간 산업 전반을 결집시켰고 순수한 시장 논리로는 불가능했을 수준의 집중력, 자금, 그리고 긴박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봉쇄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병목 현상을 초래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평행적 반도체 생태계 창출에 가장 강력한 동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상업적 경쟁을 기술 주권을 위한 국가적 성전으로 변모시키는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은 장기적인 국가 산업 전략의 핵심축입니다. 중국 제조 2025는 단순한 산업 진흥책이 아니라 2049년까지 중국을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3단계 수십 년에 걸친 거대 전략의 첫걸음입니다. 이 전략은 AI, 로봇, 신에너지차 등 중국이 자급자족과 궁극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목표로 하는 10대 핵심 기술 분야를 명시적으로 지정했으며 반도체는 이 모든 분야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 기술로 간주됩니다. 국제사회의 반발로 중국 제조 2025라는 구호는 공식 석상에서 잘 사용되지 않게 되었지만 그 핵심 목표와 정신은 후속 계획을 통해 더욱 강력하고 정교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제조 2035는 반도체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훨씬 더 큰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기 계획이 배터리, 드론과 같은 분야에서 목표의 86%를 달성하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이러한 국가 주도 전략의 강력한 실행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반도체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석유로 불리며 이에 대한 해외 의존은 중국 정부에게 용납할 수 없는 취약점으로 인식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시장으로 전 세계 공급량의 34% 이상을 소비하지만 반도체 시장 조사 업체 IC 인사이츠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15.9%로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삼성, SK하이닉스, TSMC 등 기업의 중국 현재 생산량까지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한 순수 중국 기업의 실질 자금률은 5.9%에 불과합니다. 소비와 생산 간의 막대한 격차는 심각한 무역 적자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 공급망이 무기화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전략적 취약점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의존성은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현대 군사 장비와 통신, 전력, 금융과 같은 핵심 사회 기반 시설은 전적으로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핵심 기술 확보가 국방 및 경제 안보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요소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위기감을 공유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목표는 외부 충격과 제재에도 견딜 수 있는 폐쇄 루프형의 회복력 있는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여 서방과의 완전한 기술적 디커플링 상황에서도 경제와 군사력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엔진은 국가집적회로 산업투자기금, 통칭 대기금입니다. 일기펀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0억 달러 규모로 조성되어 주로 제조 역량 구축에 집중했습니다. 전략은 생산 규모를 신속하게 확대하는 것이었고 자본의 60% 이상이 SMIC와 같은 파운드리 및 YMTC와 같은 메모리 제조업체에 투입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운영된 이기펀드는 약 29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완전한 생태계 구축으로 전략적 초점을 전환했습니다. 제조가 여전히 자금의 75%를 차지하는 우선순위였지만 공급망에 취약한 고리인 장비, 소재, EDA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공급망 내재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등록 자본금 3,440억 위안, 약 475억 달러에 달하는 기념비적인 3기 펀드가 출범했습니다. 이는 이전 1, 2기를 합친 것보다 큰 규모로 강화된 미국 제재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대응을 상징합니다. 대기금의 작은 규모와 투자 목표는 미국 제재의 성격과 강도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며 진화해 왔습니다. 1기 펀드가 광범위한 생산 능력 증설에 집중했다면 화웨이 제재 이후 출범한 2기는 팹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소재 등 업스트림으로 초점을 옮겼습니다. 2022년 10월에 포괄적인 제재 이후 조성된 3기 펀드는 HBM, AI 칩, 첨단 장비 및 소프트웨어와 같은 특정 병목 지점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 설계된 역대 최대 규모의 펀드입니다. 특히 펀드 운용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 것은 단기적인 생산 능력 증설을 넘어 장기적이고 끈기 있는 R&D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대기금이 정적인 정책 도구가 아니라 기술 전쟁에서 역동적으로 적응하는 전략적 무기임을 명확히 합니다. 대기금 외에도 중국 정부는 직접 보조금, 세금 인센티브, 인재 육성 등 포괄적인 지원책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에만 중앙 및 지방 정부는 190개의 상장 반도체 기업에 총 121억 위안의 직접 재정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2020년에 발표된 정책은 28나노 이하의 첨단 공정 제조업체에 대해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각 섹터의 선두 주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운드리 분야의 SMIC는 중국 최대이자 가장 발전된 기업이지만 매출의 대부분은 여전히 성숙 공정에서 발생합니다. 최선단 공정을 추격할 잠재력을 가진 유일한 중국 기업으로 방대한 내수 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내수 수요에 힘입어 2025년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으나 기술 추격을 위한 막대한 설비 투자와 R&D 비용으로 순이익은 19.5% 감소했습니다. 메모리 분야의 YMTC는 낸드 플래시를 전문으로 하는 국영 기업으로 제재 속에서도 기술적 강자로 부상했습니다. 핵심 혁신 기술인 엑스태킹 아키텍처는 로직 회로와 메모리 셀을 별도의 웨이퍼에서 제작 후 결합하는 독자 기술로 단순한 모방이 아닌 진정한 기술적 도약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를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인 232단 및 294단 낸드를 개발하며 글로벌 경쟁사와 대등한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YMTC의 엑스태킹 기술이 서구 기술의 복제품이 아닌 중국 자체적으로 개발한 혁신적 아키텍처라는 점은 중국은 모방에 능하지만 혁신에는 약하다는 통념에 도전하는 사례입니다. OSAT 분야의 JCET는 중국 1위, 세계 3위의 후공정 기업입니다. 첨단 패키징 기술에 전략적으로 집중하며 칩 성능 향상을 위해 패키징 기술을 활용하려는 국가 전략과 완벽하게 부합하는 사업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4년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했으며 현재 첨단 패키징 매출이 전체의 72% 이상을 차지하며 성공적인 사업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CET는 고성능 컴퓨팅, AI, 자동차 전자장치 시장 성장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며 싱가포르 스태츠 칩팩 인수를 통해 확보한 글로벌 거점과 기술 포트폴리오는 성장의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장비 분야의 북방화창은 중국 최대의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플라즈마 식각, PVD, CVD 등 핵심 공정 장비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2024년 세계 6위 장비 제조업체로 부상했는데 이러한 성장은 제재로 인해 중국 팹들이 외국 장비를 국산 장비로 대체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랩리서치 등 제재로 시장에서 철수한 외국 기업들의 공백을 빠르게 메우며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높이고 있습니다. 화웨이 SMIC와 함께 정부 자립 이니셔셔티브의 핵심 축을 담당하며 가장 중요한 기술적 병목점인 리소그래피 시스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기추가 주목됩니다. 팹리스 분야에서는 CMOS 이미지 센서의 강자인 웨이얼 구펀이 두드러집니다. 옴니비전 인수를 통해 스마트폰, 자동차, 보안 분야의 핵심 부품인 CIS 분야의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회사의 미래는 특히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중심으로 고성장하는 자동차 분야에서 CIS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팹리스 모델 특성상 파운드리에 의존해야 하므로 공급망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은 약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재 분야의 TCL 중화는 모든 칩 제조의 기초가 되는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세계적인 선도 기업입니다. 2024년 상반기 종합 실리콘 웨이퍼 시장 점유율 23.5%로 업계 1위를 차지했으며 이 회사의 반도체 웨이퍼 사업은 중국의 공급망 독립 목표에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향후 실적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위한 고순도 웨이퍼 생산을 성공적으로 확장하는 능력에 좌우될 것입니다. 중국의 국가주도 모델은 OSAT 낸드, 성수 공정 등 일부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며 국가대표 기업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양면성을 지닌 산업 구조를 낳았습니다. 한쪽에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에 통합된 분야가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는 국가 지원에 의존하며 기술적으로 뒤처진 내수 중심의 분야가 공존합니다. 핵심 질문은 이 평행적 생태계가 미국의 제재로 인한 병목 현상, 특히 첨단 리소그래피와 EDA 분야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으로 자급자족하며 혁신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 결과는 서로 다른 표준과 공급망을 가진 두 개의 뚜렷한 기술 생태계의 출현으로 이어지며 글로벌 반도체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입니다. SMIC는 국가 지원과 거대 내수 시장을 강점으로 하지만 미국의 제재라는 높은 벽에 직면해 있고 YMTC는 독자 기술로 혁신을 증명했지만 막대한 자본 소요와 거래 제한 명단 등재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JCET와 북방화창은 각각 후공정과 장비 국산화의 수혜를 입으며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지만 글로벌 기술 주기와 핵심 원천 기술 부재라는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반도체 굴기의 미래는 이러한 대장주들이 지정학적 압박 속에서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고 내수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 전략 산업에 투자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할 부분은 이런 기업들은 전통적인 가치 투자나 성장주 투자 방식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는 재무제표 너머에 있는 비재무적 가치, 즉 정치적 가치와 전략적 가치를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책적 방향성과 수혜의 강도를 봐야 합니다. 대기금의 자금이 어디로 집중되는지, 정부의 5개년 계획에서 어떤 기술이 강조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PBR, PER을 분석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해당 기업이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의 지속성과 규모를 예측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지표입니다. 둘째, 공급망 내에서의 전략적 대체 불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북방화창이 중요한 이유는 장비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제재로 인해 생긴 장비 공백이라는 병목 현상을 해결해 줄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특정 기업이 국가 전체의 목표 달성에 있어 얼마나 필수적인 존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기술적 마일스톤 달성 여부가 실적 발표보다 더 중요한 호재일 수 있습니다. SMIC가 7나노 칩 생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당장의 수익성 개선보다 중국이 기술적 봉쇄를 돌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기에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향후 더 많은 국가적 지원과 내수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기반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반도체 투자의 본질은 자립이 성공할 경우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 있지만 설령 성과가 지지부진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자본 지출과 정책적 효과가 핵심입니다. 미국 제재가 만들어낸 보호내수 시장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은 장비, 소재, 제조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수요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자립의 최종 성패에 집착하기보다 정책 사이클의 강도와 속도를 정밀하게 판단하고 시장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과감히 참여해 수익을 확보한 뒤 온도가 식기 전에 유연하게 이탈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